일단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은 일단 해석요구 내신 궁금하시잖아요.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건데 아이들이 작년에 많이 물어봤는데 해석요구 내신 따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어에 한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등급 컷이 상당히 낮고요. 제가 여러 학교를 많이 해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난이도상으로는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에 한해서는 다른 과목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어에 한해서는 거의 뭐 탑급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제가 특목 자사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보다 어려워요. 실제로 말씀드립니다. 신규생들 점수조사 해보면은 20점대, 30점대도 있어요. 실제로. 1컷이 가장 낮을 때가 몇 점이었냐면은 74점이었고요. 조금 조정이 돼서 한 80점 중반 정도가 1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1컷이 낮냐라고 할 때 일단 잘 보이시나요, 어머님들? 이게 그냥 배점이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도 서답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좀 이상하게 객관식 30문제가 일단 통일로 4년 동안 나왔습니다. 배점이 보시면은 2.9점부터 3.8점까지 되게 다양한데 핵심은 몇 점짜리냐면 이 3.7점, 3.8점 이 친구들이 문제가 되겠죠. 저 친구들의 문제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어렵게 나오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1학년은 거의 모든 것들의 범위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찍으시면 찍을 게 되게 많으실 텐데 일단은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의 시험 중에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상으로는 문법이 교과서 지문이랑 거의 필적할 만큼 그리고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법이 보통 안 들어가는 시험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없었는데 작년에 기말고사에 문법이 한 번 안 들어갔어요. 그게 좀 특이했고요. 그때의 경향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딱 한 번 안 들어갔을 때가 이때인데 문법이 빠지고 화법, 작문, 독서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중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외부 지문은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그 문학에서의 외부 지문뿐만 아니라 만약에 화법 지문이 나온다라고 할 때 선생님들이 보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처음 보는 보기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도 외부 지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험 유형은 보통 비중이 이 2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 거 이거랑 이 지문. 비중은 거의 다 문법, 교과서 지문, 외부 지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등급을 결정하는 포인트 2가지랑 2등급을 결정하는 포인트 2가지 그 정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등급을 결정하는 건 일단 아무래도 문법이 되겠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문항의 특성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는데 필러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된다고 할 때 문법 문제가 항상 한두 문제씩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도 네. 그래서 킬러 문항이 한두 문항 그리고 기본 문제 안틀리 이 2가지가 조금 개별적으로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다짜고짜 이걸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좀 상태를 보고서 일단 이 친구가 돼야지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조금 더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일단은 얘는 생각하지 말고 얘부터라도 그렇게 좀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일단 다 할 겁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하는 게 당연하고요. 일단 여기서의 목표는 저는 그냥 개별적 특성에 맞게 목표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수업은 해석요구 기출문항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다 풀리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제 과제 이름은 반복숙달, 단숙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클리닉 자료라고 해서 매주 한 번씩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수업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봐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문항에서는 이제 5일차로 나누는데 그 5일차마다 한 개념씩 공부를 할 수 있도록 1일차는 막 인문의 변동 전체가 아니라
비음아 하루, 2일차는 뭐 유음아 하루, 막 그런 식으로 애들이 공부하고 그 부분만 좀 팔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클릭 시간에는 핵심 개념 암기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에는 일단 시작하는 건 고1 합평, 기출 그런 것들을 많이 시작할 거고요. 특히 방금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 해석용고 기출문제를 풀어줘도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보아야 돼요. 해석용 기출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골라서 그 친구들한테는 좀 많이 풀리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좀 어려운 문제도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등급을 결정한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외부 지문인데요. 특히 이제 문학에서 외부 지문이 가장 변별이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작년 기말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학평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중에서 20%까지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20%가 실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1학기 시험 범위 발표되어 있어요. 지문으로 단독으로 전체 문항이 20%. 근데 그 위에 보시면은 이상한 말이 써있죠. 보기로 할 수 있는 건 100%.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시 같은 경우는 되게 기겁을 하거든요. 막 두려움을 떨어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5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시 나온다? 그럼 이제 거기서 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요게 첫 번째예요. 문법보다도 일단 외부 지문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허세입니다. 허세. 처음 보는 거지? 이거 뭐냐면 유튜브 그 노래예요.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아이들은 이 노래를 알고 있더라고요. 공주의 규칙 막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요시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이거 모르는데 처음 보는 시인데?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 개념 하나만 알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해놓고 오니까 되게 무서운 지문인 줄 알고 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런 지문들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이라는 거는 핵심 개념어. 그러니까 시험 범위로 설정된 지문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어들 그거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뭐냐면 좀 특이한 예여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1학기 기말이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상하게 시험 범위가 아닌 그냥 다짜고짜 소설 아무거나 갖고 와갖고 마지막에다가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문제를 보고 되게 당황했는데 아니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왜 냈지? 아무리 찾아도 소스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작품은 아는데 왜 이걸 냈을지 연관관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냈는지 지금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갑자기 아이들한테 소설 그냥 처음 보는 거 해석해라 그렇게 해놓고 보기도 이렇게 길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좀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조금 대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허세다. 허세를 뚫고서 본질을 봐야 된다. 그 본질은 뭐냐면 시에서의 핵심 내용 그리고 개념어 그 두 가지가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그 본질을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했더라도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긴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제 과제 이름이 반숙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외부 지문 아닌 거 그냥 그 시험 내용만 충실한 과제를 제공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진행될수록 그 지문과 관련된 외부 지문 문제들을 반숙에다 껴 넣을 거고요. 그리고 클릭 자료도 나중가닥으로 이제 외부 지문 문제만 구성해서 이제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에 시험 범위 외 지문을 이제 선생님 제가 좀 뭔가 변형을 해가지고 처음 보는 작품에도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 말씀드렸죠. 일단 문법 최상위, 그리고 외부 지문 이 두 가지가 1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2등급을 결정하는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시간 끌기가 너무 심합니다. 얘도 지금 뭐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거예요. 허세. 아이들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외부 지문이랑 이 시간 끄는. 이 시간 끄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정보량이 많습니다. 이게 1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이거든요. 자, 이 친구가 특이한 건 왜 그러냐면 문법이 없기 때문에 텍스트 양이 많아요. 이제 문법이 있으면 보통 이 정도. 이 친구는 소설이 시험범위여서 텍스트 양이 많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보통 최소 한 26,000 그리고 최대 4만 이 정도로 되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거니까 모의고사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쪽수당 글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나올 때는 평이합니다. 근데 문법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근데 문법이 안 나올 때는 모의고사랑 비교해도 읽어야 될 게 워낙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등급 친구들은 요거가 막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2등급,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시험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시가 요런 시인데요. 총 10년짜리 시입니다. 근데 시험지에 제시할 때는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냥 마치 뭔가 되게 짧은 시처럼 이렇게 막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 수는 고정을 하는데 내용을 읽을 게 많게 그렇게 바꿔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지금 한 페이지거든요. 수필 이거 교과서에 몇 쪽짜리냐면 한 7쪽? 8쪽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소설 거의 전문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설 전문은 아닌데 좀 단편 소설에서 시험 범위로 잡혔던 소설인데요. 이건 이제 제 자료고요. 이렇게 이제 긴 내용이 거의 두 페이지에 압축이 돼서 아이들한테 전체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읽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량이 많다라는 건 이게 문제입니다. 외부 지문이랑 정보량이 많은 게 합쳐질 때 좀 국어에서 1등급이 아니라 중간, 중상, 중하, 중상까지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지문에 이게 나왔는데 보기에 거의 시험지에 한 페이지 정도의 보기가 나와요. 그리고 처음 보는 소설 이렇게 나오고요. 교과서 지문 배웠던 거랑 연계돼가지고 또 처음 보는 소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봤을 때 모의고사에서 따오고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중등 임용고사라고 학교 선생님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 기출해서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보기를 막 갖고 와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볼 때 느낌이 있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풀지? 그 생각 드는 순간 이제 허세에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는 게 다 뭐냐면 개념이거든요. 개념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이제 아이들이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점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3.7점, 3.8점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보기인데요. 이게 시험지 전체라고 할 때 거의 반쪽이 보기였습니다. 이것도 보기, 이것도 보기.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것들, 외부 지문, 그리고 처음 보는 보기 이런 것들을 막 줘가지고 아이들을 풀기가 힘들게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시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법도 마찬가지로 보기가 좀 길고요. 그게 보기가 긴 거는 거의 다 3.7점, 3.8점. 그러니까 전략을 세운다면은 어떻게 세우면 좋냐면은 이거 안 풀고 다른 거 먼저 풀는 게 좋긴 합니다. 3.7, 3.8, 이거 다른 거. 일단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정보량이 많은 지문도 우리가 일단 해석용으로 선택한 이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 때 일단 보기에서는 개념을 설명한 보기가 있어요. 근데 그 개념 설명한 보기는 읽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읽을지 말지를 판단해보자 라고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고요. 개념 관련 보기가 아니다. 만약에 외부 지문이다 라고 할 때는 쫄지 마라. 간단한 개념을 물어볼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습은 어떻게 하냐? 기존 지문, 시나 소설 같은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로 많이 활용해서 처음 보는 것들을 시간 안에, 시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보통 25에서 35문항을 20분 안에 풀어봐라.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풀리고 오는 게 20분이거든요. 그래서 25문항에서 35문항을 20분 안에 풀어봐라. 저게 좀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10문항은 그 어휘여가지고 보통 실제 문제는 15에서 20문제. 그러니까 풀만 합니다.
근데 그 풀만한 문제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경험해보게 어떤 것들을 처음 보는 지문, 긴 지문을 좀 경험해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등급을 결정하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이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일단 부담이 되는 게 분명하죠. 근데 일단 어떻게 좀 되냐면 랜덤이에요, 랜덤. 모의고사가 총 45문제인데 어떤 지문이 나올지를 공지를 안 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는 적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이걸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수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업을 다 하자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그렇다고 안 하자기에는 시험이 한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지문을 일단 이거 보시면은 외부 지문이 아닌데 만약에 학생이 풀다가 이거 처음 보는데 느끼면 결과가 정해진 거죠. 나 이거 모의고사에서 봤어.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난 완전히 달라지겠죠.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그 지문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지문이 안 나온다면 또 결과가 당연히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어떻게 대비하냐면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그 지문을 풀어본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제가 유도하는 자료, 클리닉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게끔 유도를 하고요. 수업은 제가 어떤 것만 좀 골라서 하냐면은 시험 범위랑 좀 연계될 만한 지문들만 골라서 수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화법 장문 지문도 그냥 갑자기 툭 튀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보통 쩌리로 좀 표현되는 게 화법 장문인데 그 지문도 시험으로 막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지문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이들한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러지는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씩 말씀드렸어요. 1등급 포인트 두 가지 뭐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첫 번째 뭐였죠? 문법의 킬러 문제랑 외부 지문. 2등급 결정한 포인트 두 가지 뭐였죠? 되게 긴 거. 그리고 모의고사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모의고사. 근데 그걸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외부 지문이랑 정보량이 많은 게 해석력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해석력의 특징을 알고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제 개인적인 뭐 대응 방식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제 개인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요. 수업 교재 나가고요. 과제 나가고 그 수업에 대한 정리 자료 나가고 그리고 매주 실행하는 클리닉 자료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시험 직전에 한 번 나가는 자료입니다. 전체 정리 자료고요. 이 친구는 추가적인 문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한 1주, 2주 정도는 테스트가 없긴 할 텐데 한 3주차?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한 거를 조그맣게 아이들이 보기 쉽게 정리해서 주고요. 5일차로 세분화해서 아이들한테 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25에서 30문항을 한 20분 안에 풀게 하고요. 그거를 지금 제가 좀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요거예요. 한번 테스트 보고 그 결과만 여러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몇 대까지 좀 누적시켜 봤을 때 얘가 문법이 좀 약하다. 얘가 시험 범위 작품 중에서 이시가 좀 약하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게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해서 드리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일단 지금 모의고사를 해서 아이들한테는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이 나갈 거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캐치가 된다면 클리닉 시간에 활용해가지고 매주 자료가 주어지긴 하지만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제가 아이들이 약한 부분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클리닉도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토요일날 3시간으로 한번 진행되긴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불러가지고 애들이 또 숙제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에 일단 숙제는 하게 하고 숙제하는 거 이외에도 이 친구까지도 하게 좀 제가 많이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뭐냐면 전체 문제 자료 중에서
아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직접 수업까지 하면은 이제 한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클리닉 강조하고 있고요. 매일 과제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누적 피드백, 요게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좀 약한가. 그리고 질의응답은 아이들이 안에서 문제지 저는 항상 질의응답은 항상 환영합니다. 혹시나 제 수업을 들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어머님께서 좀 쪼아줬으면 좋겠어요. 질문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진짜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 점수가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질문 많이 안 한다? 그럼 이제 클린 시간은 좀 많이 활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